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또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 친구들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안녕하세요. 또 한국은행을 대표하는 핵심 인재 홍원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또 그리고 감자도리송 600만 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자도리송의 우리 연웅준 감독,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면서 친구인 우리 MBC 최고의 기술 감독 한승열 감독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들이 뭐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뭐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타임스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섭섭하다. 우리를 빼느냐. 그래서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도 저희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본이 대주주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니케이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뭐 일본에도 경제 신문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만족하는지 특별한 항의는 없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렇군요. 네,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운했다 이런 얘기 전해 들었습니다. 네.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 거의 뭐 우리 이웃집이죠. 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도 좋은 기사를 찾아서 정말 열심히 달렸고,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좋은 기사에 굶주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언제든 저희들에게 그런 기사 소개해 주시면 댓글로 또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부채와 또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실은 경제 교육 규모도 그렇고 뭐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문제처럼 다뤄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게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또 값진 일이 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뭐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네, 저희들 일단 대비책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토마스 헤일, 그리고 선유, 그리고 마틴 아놀드, 2021년 4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 베이징의 신용 호황에 대한 전쟁, 파이낸셜 타임스, 톰 미첼, 2021년 3월 18일자 기사. 중국 경제, 과열된 자산 시장이 코로나 이후 성장 회복의 위협 요인인가?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토머스 헤일과 선유의 기사죠. 2020년 1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채 위협, 신용 호황을 억제할 때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마틴 울프, 2018년 7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이 외에도 이코노미스트 기사, 그리고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기사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16일 그 중국 당국의 발표를 보면 2021년 1사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1사분기 비해서 18.3% 성장을 했습니다. 뭐 18.3%. 중국이 이제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1990년대 그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랑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리면 2020년도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6.8% 성장률을 좀 보였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네. 중국 당국이 코로나에 대응을 잘 하면서 네. 2분기, 3분기, 4분기 각각 3.2, 4.9, 6.5% 성장률을 보여서 네. 2020년 전체로는 2.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 또 중국 포함해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고,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년 1분기에 18.3%를 기록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작년도 1분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네. 좀 기저효과도 좀 상당 부분 포함된 걸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라 하면 이제 성장률 산정이 되는 기준점이 낮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중국 경제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내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한 금융 긴축은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유동성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안 우려는 항상 잠재돼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네. 그 경기 회복 지원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차단이 그 주요 목표로 해서 통화 정책의 균형을 좀 찾아가겠다라고 네. 이제 언급을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뭐 2021년에 경제 성장률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8.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낮춰 잡았습니다. 6% 정도로. 그럼 뭐 2.5%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채 문제라든지 금융 문제를 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다시 의미가 이제 되겠죠. 좀 시장에서 평가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시장에서는 8% 내외 성장을 보고 있는데 정작 중국 당국에서는 6%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재정 정책은 좀 확정적으로 하되 네. 통화 정책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점을 좀 암시를 하고 있고. 네. 그 정부에서는 뭐 더 투자를 하겠지만 통화는 좀 긴축적으로 그렇죠. 가겠다. 네.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보다는 금융 안정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당국도 뭐 중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험하다, 위험 수준에 왔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그 뭐 2019년도 2분기 그 중국 전체 총 대출을 보니까 45%까지 섀도우 금융이 45%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섀도우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비은행권 금융 거래를 말하는데 사실은 섀도우 금융이 이렇게 높다는 건 굉장히 뭐 관리 감독도 안 받고 또 수치상으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또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인데 뭐 예전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이웃집에서 뭐 개모임 하다가 이렇게 막 그 야반 도주하고 또 폐가 망신하고 막 가정 깨지고 막 그랬던 예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잘못하면. 예, 중국의 뭐 큰 비극.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좀 우리 보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둘 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캐치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개모임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개입 못하니까 그런 좀 쉬운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부채는 2004년에서 2008년 중에 그 GDP 대비해서 170%에서 180%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그 중국 경제가 사실 수출로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뭐 이때 그 어떤 뭐랄까 위기가 오니까 수출 감소가 되니까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부채를 이제 늘렸던 게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경제에서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그 악영향을 그 상쇄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중국 정부에서 중국 GDP 12.5%에 해당하는 투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아주 급증을 했는데요. 2008년에 170에서 180% 정도 GDP의 그런 수준이 있었던 부채가 2018년 초에는 GDP 300%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그 중국 경제의 부채 증가에 따라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2016년도에 그 익명의 그 고위 당국자가 인민일보 일면에다가 중국 경제의 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경고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네.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당국이 신용 관리를 뭐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 부채 증가를 동반하는 경제 성장 기조는 지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들어서도 1, 2월 중에 그 신규 대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6%나 증가를 했고요. 그 중장기 소비자 대출, 이제 그 주택 담보 대출이 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소비자 대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아주 기록적으로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용 팽창이 지속되면서 그 자산 가격 버블과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되었고요. 그 중국 당국이 이제 이를 우려하면서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일이지만 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뭐
세계금융협회에 의하면 2020년 말 중국 부채가 GDP의 335% 수준, 특히 기업 부분 부채가 GDP의 164.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고로 2020년 말 전체 부채가 GDP의 360% 수준인데, 특히 가계 부채가 GDP의 102.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게 어찌됐건 계속 양적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고민인 것 같은데,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왜 걱정하냐면, 그 중국의 경제 정책의 큰 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화, 그다음에 재정,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의 경제 정책의 큰 축인데, 별도로 부동산 시장을 하나의 축으로 더 추가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중국 내 부동산 부분의 버블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화와 함께 그동안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는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제 소요 자금을 부채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이러한 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에버그란데입니다. 에버그란데. 예, 에버그란데. 네. 근데 그 회사의 부채 규모가 2010년도 47억 달러에서 불과 10년 만에 1200달러로 크게 늘었죠. 그렇죠. 예, 엄청난 엄청난 부채 겁니다. 부담이 47억에서 되고 있는 건데, 1200억 달러. 거기다가 근데 중국 주택 가격도 지난 15년간에 걸쳐서 6배 넘게 지금 넘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추산컨대 한 20%에서 25% 네.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보면은, 일본의 경우처럼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금융 경제 전체적으로 큰 재앙을 지금 초래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은 이 에버그란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넓은 집에서 영원히 살자 이런 꿈을 상징하는 회사 이름이 될 텐데, 그거는커녕 정말 이제 그냥 집 밖에 쫓겨나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정이 깨지고 정말 큰 불행이 올 수도 있는, 우리 그래서 IMF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보니까, 그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어 온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는 그냥 둬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제 작년에 시행하게 됐죠. 네. 일명 이제 3 레드 라인인데, 네. 한국말로는 이제 3개의 빨간 줄이죠. 이 줄이 빨간 줄이 한 줄만 가도 이게 굉장히 인생이 흔들리는데 줄이 3줄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빨간 줄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빨간 줄. 근데 3개의 빨간 줄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70%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중이 100% 상한을 둬야 된다. 네, 점점 더. 네. 그다음에 단기 차입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네, 이건 사실 금융기관에 이런 기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이 통했는지, 일단은 2021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주요 4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2016년 이래 가장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는 건데,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조치들이 좀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다행히 중국이 경제 성장과 또 금융 안정, 또 부동산 문제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어찌됐건 우리가 중국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통화, 재정, 금융 안정 이런 걸 큰 축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는 부동산도 우리는 정말로 그 이상의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우리 부채 문제가 또 중국하고 비슷한 면도 많이 있고,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중국 이상이니까 말이죠.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준수 교수도 그렇고 김범도 아나운서도 이제 쭉 얘기해 왔는데, 이게 중국 경제 잠재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물론 부동산 얘기도 했지만서도 그 매크로 레버리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총부채. 네, 총부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총부채 비율. 그게 이제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인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70% 넘게 상승을 한 상태죠. 근데 이 매크로 레버리지는 왜 중요하냐면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될수록 그거의 부실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최근의 현상을 보면은 그 옛날에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기업이 주로 이제 부도율이 좀 높은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국영 기업도 부도율이 한 70% 가까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 국영 기업조차도. 그래서 이 레버리지 이 관리를 좀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좀 딜레마처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또 줄이면 또 성장이 둔화되니까 다시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디레버리지 또 리레버리지를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상황에 맞게끔. 예, 뭐 이제 돈을 좀 더 빌려줬다가 덜 네, 빌려줬다 네, 계속 반복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레버리지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에서도 그 성장률을 좀 약간 깎아 먹더라도 좀 금융 안정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도 사실은 IMF가 와서 한번 그 금융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게 오게 되면 우리보다 그 충격은 훨씬 클 테니까 말이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중국의 그 부채 문제,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뭐 이진수 교수 뭐 추가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그 경제 성장을 이제 지속을 해야 될 텐데,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지 앞으로 굉장한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하고 달리 그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또 이 부동산에 대한 뭐 집착이랄까 또 이렇게 자산 가치로 보는 게 미국 유럽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국에서 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그러니까 좀 전에 에버그랜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를 이제 여러 가지 세계 빨간 줄 같은 걸로 제한을 하게 되면은 부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부채 비중을 줄이려면은 기존의 그 자산을 좀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을 보유해야 될 유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현금 보유 비율이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개발했던 그 부동산들을 처분해야 되니까 그게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또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품의 전도라고 할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찌됐건 뭐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쭉 지켜봤지만 뭐 어떤 그 시민사회 개개인의 어떤 뭐 양식이라든지 양심 뭐 공직자들도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말이죠. 그런 거에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국가의 그런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관리하고 또 뭐 통화 정책이든 또 뭐 금융 문제든 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중국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는 뭐 그 2003년에 일산에 이사 가서 18년째 살고 있는데 네. 가장 안 오르는 아파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의 피해를 저는 뭐 여기서 영원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근로의욕을 꺾이지 않도록 네, 정말 큰 좌절이 있거든요. 저는 뭐 요즘 파보세 하면서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좀 용기를 얻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페인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 월시드 저널과 함께한 파보세, 중국 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버블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